돌이켜보면 한동훈이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 졸개 아닙니까? 그랬다가 윤석열이 어찌됐든 대통령이 됐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지지가 있으니까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기가 좋았던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시켜도 파격일 한동훈을 일약 법무장관으로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인사였죠. 근데 보니까 뭐 강남에 좋은 집안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법대 나와 검사해 그리고 막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약간 매력을 느꼈다고 칩시다. 윤석열과 일체였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한동훈의 정치라는 게 뭡니까? 윤석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였죠. 그랬다가 김건희 듀얼백 사건이 터지고 국민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가는데 선거가 다가오는 거죠. 윤석열은 선거고 지랄이고 지금 나하고 내 마누라 죽게 생겼는데 이놈아 이걸 막아야지. 너는 자식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거고 한동훈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선거가 지면은 당신이나 나나 다 죽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니까 엄마 이놈 봐라 많이 컸네. 내가 자식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가 컸다? 그래 나도 컸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은 갈 길이 없어진 건데 맨 처음에 윤석열이 인기 좋을 때 심었던 한동훈의 인기가 자기 걸로 착각하고 받아친 거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달라붙었던 사람들이 한동훈 하니까 아직도. 근데 자기의 정치적 자산이 뭐냐 이거예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맞서 싸우다가 뭐 핍박을 받은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미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노름판에 뛰어든 사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일한 정치적 자산은 그거죠. 대엄 반대, 해제 결의에 친한계 다 참여했다. 그리고 탄핵 찬성했다. 그게 지금 아마 정치권 들어와서 유일하게 본인의 어떤 소신껏 행동했던 정치적 액션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장동혁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기도 하고요. 탄핵 찬성과 반대.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서로 대립을 해왔던 거고, 원래 둘이 소울메이트니 브로맨스니 막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나면 원래 왼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장도 못 찰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걔는 내 스텝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깎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제살 깎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돌아온다고 했는데 어디서 무엇이 돼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는 사실은 영원한 문제죠. 근데 뭐 두 사람 다 제가 보기엔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 다 뭐 제가 이런 평가를 감히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아가 비대한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덜 돼 있어서 용의 머리는 못 된다고 사람들은 평가하는데 뱀의 머리가 돼보겠다라고 혈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앞서서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 비상계엄을 막았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걸 또 하나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에게는 론스타가 있습니다. 네. 늘 자랑하는 것은 론스타와 비상계엄을 내가 막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성과 두 개만 가지고 지금 이 강력한 팬덤을 끌어오고 있는 건데, 팬덤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의 그것과 한동훈의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만 정치 세력화를 실제 할 수 있는 그 힘은 이준석과 한동훈은 차이가 크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뭐 무소속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정도? 근데 거기 나가서도 아마 한 15% 얻을까 말까 정도의 득표율일까요?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 편협한 어떤 관점과 사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짚어주셔서 그러니까 책 한 권만 팔아서 서점의 주인이 될 수 없듯이 잊혀질 결심을 좀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채워서 다시 국민에게 평가받는 기회를 마련해야지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다시 전당대회 나갔다가 대선 경선 나가 떨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뭔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떨어지지 않게만 몰입했던 거지 내면을 채우는 노력은 없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언을 들으시라. 근데 안 듣겠죠? 지금 장동혁 이후로 뭐 고성국, 전한길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날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마음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남는 장사거든요. 그야말로 한 점 뭐 이만큼도 안 되고 그야말로 어디 쓰레기가 티끌만 또 못한
근데 그런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 정당 국힘당 그야말로 제1야당이고 보수의 본류가 있는 그 당이잖아요. 그걸 먹는다. 그건 남는 장사죠. 그 자들이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쳐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들은 뭐 상관이 없잖아요. 뭐가 나라가 잘 되든 말든 이제 뭐 좌우 보수가 뭐 균형을 갖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먹으면 자기들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찬스다고 막 전환길 여자는 또 뭐 한동훈이 막 또 욕을 막 하고 그러던데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동훈이 답변해. 야,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지. 왜 쫓아내냐? 왜 배신했냐? 네가 진짜 보수냐? 너는 임마 한동훈은 DNA 뼛속까지도 너는 좌파야. 네가 무슨 보수냐? 그리고 여러분 한동훈 여러분 참 인간이 이렇게 괴물이 돼가. 누가 괴물인 것 같습니까? 괴물이 괴물에게. 괴물이. 아, 근데 좀 힘이 떨어지네요. 먹방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이 확 떨어지면서 뭔 얘기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 예. 근데 전환길 씨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 열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 국면에서는 이른바 그 동네에서는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막 떴잖아요. 그래서 뭐 강사로 초청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정말 이 속을 챙기는 거는 고성국 유튜버지 전환길 유튜버는 지금 소외돼 있거든요. 어떤 뭐 유튜브로 인한 수입도 거의 끊어진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라고 지금 엄청 분해하고 그리고 원인을 분석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면 야 이게 좀 더 세게 나가야 되나 보다. 고성국보다 더 올려쳐야 되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환길 유튜버 근데 입장에서. 제가 볼 땐 전환길 씨가 100번 해도 고성국 못 이깁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고성국 유튜버 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들을 알아왔었고 그 네트워크가 인프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전환길이라는 인물은 그냥 윤석열과 만나면서부터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환길이 되게 화났던 거잖아요. 고성국이 뭘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성국 입장에서는 야, 너는 뭐냐 이 정도의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저는 전환길은 이제 서서히 사라져갈 거라 생각이 드는 측면입니다. 저도 저는. 100% 동의해요. 예, 예. 사실은 이 정치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는 두 사람은 게임이 안 되죠. 이 수십 년 동안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벌어왔던 사람하고 한국사 강사하다가 우연하게 아니면 그냥 반짝 스타로 떴던 사람하고는 이 장사 내공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드디어 이제 윤상현이가 걸려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박영식 연카님 어떤 혐의죠? 예,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무상 홍보 영상을 제공받았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원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사실은 특검 수사 사안에 대해서 요리조리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공수처가 윤상현 의원에게 공짜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소재 홍보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으로 이제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업체하고요 인천광역시의 구의원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무실을 오전에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이게 지난해 9월에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동영상이나 홍보 컨텐츠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게 1년 6개월간 무상으로 받아서 유튜브에 게시를 했고 이 영상의 단가로 따지면 한 6천만 원 정도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6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자금법은 제가 알기로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그렇죠. 이상이 합정되면 의원직 상실형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건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무상으로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선거 기간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이거 계약서 썼나요? 윤석열 의원이? 그 우인성 판사 논리대로라면 계약서 안 썼으면 이거 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죄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기간도 겹쳐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이렇게 지금 무상으로 영상을 받은 거라서
총선 때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약서 없으면 무죄죠. 그러니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걸로 이제 조사해 보면은 뭐 나오겠지만 다 똑같은 반응이 드디어 걸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리저리 빠져나간 것 같은데 김영남 의원님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인성 판사 예. 그 판결을 아무리 이렇게 읽어보고 들어봐도 저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예.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건 작심하고 내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쓰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라고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교를 부린다고 생각을 한 것 예.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요렇게 저렇게 단편적인 논리를 갖고 구성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유죄 증거가 돼야 될 게 무죄 증거라고 네. 거기 적어놓고 그래서 이 보면 판사들 중에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갔다 오는데 이 우인성 판사도 재판연구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본인은 그거를 상당히 논리를 잘 조합해서 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제 영웅본색에서 이병철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100% 저건 직위원회 아니죠 조의대의 앞잡이다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여튼 윤상현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 근데 윤상현 의원이요 사실은 그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바식당 업주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윤상현 의원이 2020년 총선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그 뭐 당명은 딴 거였습니다만 그쪽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공천을 받아서 그 지역구에 출마를 해요. 근데 총선 직전에 한바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 어떤 폭로를 하냐면 내가 안상수 시장한테 뇌물 주고 한바식당 운영권 받았다라는 거를 폭로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안상수 시장 그 후보가 떨어지고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허위 폭로였어요. 그래서 그 한바식당 운영하던 사람하고 윤상현 의원하고 같이 기소가 돼서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돼서 거의 이제 확정만 되면 정치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결국에 그거는 그때 제 기억에 대법원인가 무죄를 받아서 살아서 돌아오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몇 선이에요? 5선 5선인가 아닌가요? 네. 되지 않나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그 저기 소송이 있었습니다만 남영희 그 인천 미추홀구 후보가 예. 마찬가지로 그때 표차가 171표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전국 최저 표차이기 때문에 뭐 재검표도 하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법원 쪽에서 판결은 이 소송을 기각을 하면서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을 계속 유지시켜 준 거니까요. 그런 거 보면 계속 뭔가 윤상현 의원은 위기일 때마다 자꾸 기사회생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대단한 사람,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한 인간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노는 그 공간이 다르잖아요. 전두환 사위도 했다가 박근혜 누나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막 이러는 거 보면 개인기는 있는 거죠. 어떤 100% 승소를 한 사람이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지금까지 걸린 게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 네트워크가 단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날 만난 형 동생이에요. 엄청나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술도 엄청 많이 먹어요. 석탄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힘과 본인의 예를 들어 스킨십, 그다음에 자기의 인프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때 법조계 기득권 카르텔이 분명히 있다. 이건 이제 윤상현 의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최근 김건희 판결을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무슨 영달을 얻으려고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판결문을 보면 어떤 의도성이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써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전 그러면 이런 의도성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 저는 거대한 사법 기득권 카르텔. 여기에 기대면
나는 항상 문제가 없더라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랫동안 구조화되니까 그 구조 아래에서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측면이 꽤 있지요. 그리고 뭐 오늘도 보니까는 아침에 그 김어준 TV에선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전환길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과 만났더니 윤석열 얘기왈 파면하기 직전에 그 주요 로펌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 내가 파면 안 시킬 테니까 6개월 후에 그 자리에 내려와라. 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건 거대한 예를 들면 사법 기득권 카르텔 자체가 그 어떤 사법권을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얻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잘 알면 살아남는 거죠. 아무리 동일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살아남는 거죠. 근데 김건희가 무죄니까 전 윤상현도 무죄건죠. 이 구조라고 한다면. 오늘 컨디션 좋아요. 그 전에 안 좋았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특별히 좋아요 오늘. 오늘 네. 특별히 좋아. 제가 다 느끼기에도 굉장히- 인정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오늘 교수님 아우 네. 예. 다 인정할 때 받아들이세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원래 좋으셨는데 특별히 오늘. 특별히 오늘 더 무슨 좋다. 날이죠 오늘? 뭔가 뉘앙스가 있어 지금. 예. 자, 저는 그동안 이렇게 쭉 정치권도 들여다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렇겠구나 그러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도 이제 당사자니까 조금 짚히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그걸 여쭤보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치고 김종혁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저렇게 하면 지방선거도 지고 보수 쪽을 다 모으는 것도 지고 패배의 길이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저러는 걸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뭘까? 이게 있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뭐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하나하나 인터뷰 때 여쭤보기로 하고 그것부터 한번 먼저 물읍시다.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백 선배님, 백 앵커님, 그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인터뷰를 한 번 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안 해요. 얘기가 안 통해서. 근데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그 전혀 무지몽매한 분들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변호사들도 있고요. 교수들도 있고 그 방송에 나와서 계속 그런 주장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얘기를 쭉 해보면 이분들은 저는 선거를 치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다 본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때 지난번 총선 때 사실 여의도 연구소에서 우리 쪽에서 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하고 다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본으로. 예.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는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윤석열 본인이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선관위 사무총장을 자기 사람을 시켰어요. 자기 친구를 시켰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이거는 부정선거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정선거 생각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마치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을 하고 감옥에 가도 혹은 영생을 얘기하다 죽어도 여전히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당에서 장동혁 그 대표 주변을 포진하고 있는 극우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이 종교예요. 종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그들 내부에 있었던 모르겠어요. 뭐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떤 폭력적 성향도 있는 거고 파시스트적 성향도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그들의 어떤 그런 뭐 마음에 있는 코드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종교거든요. 종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단계로 보십니까? 그럼요. 그러면 계산이 없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합리화를 하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요.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요. 윤호개인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윤호개인 세력도 야 한동훈이하고 한동훈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그 배반자들 오세훈도 배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다 짜내고 나면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그 다음에 중도층이 다 우리한테 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우리가 진다 하더라도 우리끼리 뭉쳐서 살면 되지. 그런 자식들하고 우리가 왜 섞여야 돼? 순혈주의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종교 집단화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비상식적인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입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그런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한동훈 대표 됐을 때 장동혁 사무총장 했죠. 그걸 한동훈이 시킨 게 아니고 윤석열이 시키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맞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산하고 그때 당시에 친윤들이 추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은 정치 처음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잘 모르잖아요. 왜 저 사람을 시켰을까 나 잘 궁금했거든요. 모르잖아요. 0.5선이고 뭐 누가 미리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개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한 3선 정도에서 역량이 있는 중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0.5선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뭐 처음에는 시키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시켰겠죠. 오늘 진짜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님 만나서 궁금한 거 그거 들어서 이제는 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좀 맞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을 대표를 시키면서 야 사무총장은 장동혁이를 써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한동훈을 또 견제하고 뭐 내부적으로 파이프를 연결을 해놨다고 설명을 해야 그 뒤에 장동혁 행보가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그 지금 당 대표는 뭐 사실은 그 이전에 민주당 쪽에 기웃거렸던 분이시잖아요. 그랬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네. 최강욱 의원이 그 어디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국회에서 어떤 파견 판사가 있잖아요. 네. 파견 네. 판사 한 예. 명이 안민석 의원하고 계속 같이 다니더라. 그래서 야, 저 친구 뭐냐 그랬더니 박범계 의원이 대전시장으로 가면 그 자리에 나가려고 저 안민석한테 저렇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게 장동혁이군요. 그게 장동혁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안민석 의원이 그 최순실에 대해서 해외 재산 도피를 그 법안, 환수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 안민석 의원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해외 재산 도피 뭐 하나 입증하지 못했는데 그걸 만든 그때 도움을 준 게 장동혁이다라고 그 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뭐 그때 당시 의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그 이쪽에 이제 김태흠 씨가 그 충남지사로 갈 때 그 자리를 맡아서 자기 고향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보궐선거로 0.5선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왔을 땐 친윤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친한이 된 거예요. 근데 친윤에서 친한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친윤의 추천이었다. 그리고 윤석열의 추천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그랬다 다시 비상계엄 이후에는 다시 돌아간 거구나.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이 보낸 사람이면 아무리 그때 사무총장이었다 하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몰랐어요. 네. 저도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저도 그 이전부터 그 장동혁 대표를 알고 지냈어요. 최재형 원장이 그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 캠프에 제가 미디어 총괄로 있었고 그때 저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장동혁 씨예요. 장동혁 씨는 제가 알기에는 최재형 원장님이 대전지법에 원장을 할 때 거기 공보 판사였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서 이제 계속 정치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최재형 원장이 캠프를 차리니까 이제 거기 왔던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알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그 국회 파견 판사 할 때 민주당 쪽에서 또 왔다 갔다 했지는 몰랐죠. 그리고 와서 그 최재형 원장님하고 같이 캠프에 있었으니까 같이 일하다가 전 최고위원이 돼서 같이 다 국민의힘에서 있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윤석열 그에 대한 어떤 비판자가 장동혁이었어요. 수석 최고위원을 하면서 본인이 이 썩은 보수의 새로운 심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가 그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그때 한동훈 대표가 될 때. 그리고 나서 그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갈등을 빚었잖아요. 그 특히 의정 갈등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싸웠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합니다. 예. 대통령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만나달라고 그래도 대표도 안 만나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동혁 지금 대표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우리 아주 강력한 반윤인 줄 알았죠.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도 검사도 오래 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좀 경험도 있고 그러면은 장동혁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아 이제 믿을 수 없네 뭐 좀 감을 잡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장동혁 그 한동훈 대표보다 먼저 장동혁 그 지금 현재 대표를 네. 알던 사람이에요. 네.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지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사람 왜냐하면 속을. 저희 집에 제가 이제 2020 지금 26년이니까 24년 가을 10월 달에 저희 어머니 상을 당했어요. 근데 저희 상 당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왔었거든요. 물론 한동훈 대표도 왔었고 다 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늦지막하게 밤 자정쯤 다 돼 와서 그때 이제 그 친윤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그때 와 있었었거든요. 윤상현 의원한테 뭐 고함을 지르면서 윤석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 그렇게 막 그 공격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그 자리에서 네, 거기 기자들도 있었고 기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누가 와서 저는 이제 상주니까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서 시끌벅적하는데 와서 우리 장동혁 그 의원이 장동혁 최고가 저렇게 소리치니까 좀 말려야겠다고 그래가서 제가 가서 뛰어 말렸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그때만 해도 강력하게 우리 한동훈 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윤석열 비판자가 장동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엄의 날, 계엄 났을 때, 그때까지는 몰랐죠. 근데 계엄의 날에 어쨌든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그때 소환을 해서 안 올 수가 없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바로 소환을 했거든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제가 계엄 발표하는 거 보고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내가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니 뭘 어떡합니까? 빨리 막아야죠. 그랬더니 제가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할 테니까 그 최고님 빨리 지금 오십시오. 국회로 오십시오. 그래갖고 다 소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였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같이 있었기 때문에 휩쓸려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같이 없었으면 안 들어갔겠구나. 안 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거기 가서도 본회의장 가서도 미적미적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옛날에 대변인도 했죠. 네. 저는 그때 대변인 할 때 처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조금 거북스러웠어요. 그 목소리나 이렇게 표현이나 막 이런 게 계란이 왔어요. 계란 막 이렇게 그것도 약간 사이비 교주 목소리 비슷해가지고 난 좀 국힘당이 좀 마음에 지금 대변인 누군가? 예. 성훈인가? 예. 거기도 조금 표현이 좀 부산 분이죠. 거기. 이상하긴 해요. 아무튼 처음 봤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대변인 할 때 목소리는 좀 이상하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편하면 좋을 텐데 했는데 눈빛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그래도 눈빛이 요즘 같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완전히 눈빛이 달라진 것을 혹시 못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사람 외모 갖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 그렇긴 한데 외모 얘기 아니고 눈빛이 그러니까 굉장히 예. 뭐랄까 좀 독해진 눈빛이잖아요. 그거는 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 저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무총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 사무총장이 된 다음부터 다른 분들의 전화도 잘 안 받고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분이 권력을 잡고 나서는 조금씩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외모 얘기 저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 이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저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정치인이 어떻게 하면 눈빛이 저렇게 달라지고 그것은 무엇을 반영하는가. 막 이런 건 좀 연구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지금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몇 가지 여쭤봤으니까 한동훈 대표 전에 먼저 본인 문제부터 좀 여쭤봅시다. 네. 지금 탈당 권유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주일 안에 탈당을 안 하면 열흘인가? 네. 그 안에 탈당을 안 하면 자동으로 제명. 제명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제명을 시키지. 그러니까요. 그냥 제명을 시키지 뭐 하려고. 근데 왜 그랬냐면 예. 제가 원래 그 당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당 대표를 모욕했다. 예. 이런 주장. 그다음에 당 대표와 당을 모욕했다.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 활동을 비하했다. 손에다 왕자 쓰고 나온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그게 제가 종교 활동이래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무슨 놈의 그 손에다 왕자 쓰고 나온 그런 분이 뭐 교도소에 찾아갔대, 구치소에 찾아갔더니 뭐 성경을 읽고 뭐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잘 안 어울린다 그랬더니 그걸 지적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종교 활동을 제가 비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왕자 쓴 게 무슨 종교 활동이냐. 그건 우리는 종교 활동이라고 안 그러고 무속 활동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답을 써 보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하나는 제가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얘기했다고. 신천지는 사입이 아니냐. 사입이 종교가 그 자기의 교도들을 우리 정당에 보내는 게 정상이냐. 이렇게 비판했더니 그것도 그 우리 당원들을 비하한 거다. 그게 신천지인데 우리 당원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고 종교에 대해서 폄하한 거다. 이 세 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전혀. 잠깐만요. 그러면 나 진짜 저도 그거 보면서 그래도 정당의 공당이잖아요. 그러면 역사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최고위원까지 지낸 지도부를 그렇게 제거를 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논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역사에 남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봅시다. 신천지가 사이비로 확정 판결을 받고 사라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기본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뭐 백양커님 얘기하셨지만 신천지에 대한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고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당원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사람은 이미 그 파면 당하고 탈당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당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대변인처럼 활동을 하냐고요. 왜 그걸 가지고서 제가 윤석열을 비판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걸 가지고서 그걸 저를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코미디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부정선거하고 그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망상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당대표와 당원들을 그 정신병자로 폄하했다. 이렇게 얘기를 제 징계 사유를 댔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서 망상 환자라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정치 수사로 공격을 한 건데 그거를 마치 물리적으로 의사가 병원에서 당신 정신병자다라고 이거 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기본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 가지 주장을 근거를 해서 저를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린 거였거든요. 예. 그 중징계를 내린 다음에 이게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걸 내렸어요. 예. 그다음에 이것이 윤리위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윤리위로 넘어갔더니 윤리위에서 저한테 제가 이제 소명을 하러 가서 아니 이게 당신들이 나를 심판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는 그리고 윤민우 위원장 당신한테 심판받을 그런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부정선거론자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몽령을 찬양하는 거고 그런 분이 나는 당신 기피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괘씸죄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높여야 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이면 당원권 정지에서 높이면은 탈당 권유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더 올라가면 이제 제명인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이제 탈당 권유지만 사실 탈당 권유는 그냥 그 제명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맞고 죽을래 그냥 죽을래죠. 그러니까 그건 예. 진짜 별 의미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어떤 징계 같은 거는 여상원 우리 윤리위원장이
그 전임 윤리위원장이었거든요. 이분이 저에 대해서 또 다른 극우 어떤 사람들이 저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투서를 해서 윤리위에다 투서를 해서 그때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여상원 위원장은 아니 이게 어떻게 징계거리가 되느냐라면서 징계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장동혁 대표가 한 달 반 남은 사람을 임기가 한 달 반 남은 여상원 위원장을 잘라버렸어요. 아, 그랬구나. 임기가 다 된 줄 알았더니. 한 달 반 남겨놓고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윤민우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대에서 무슨 뭐 그 정보 심리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쟁 나거나 적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란전 펼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 가짜 뉴스 막 예. 던지고 막 이러는 거, 심리전 하는 예. 거. 그거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여상원 위원장 그 방첩사령관하고 그 밑에서 여인영? 부부가 여인영 방첩사령관 밑에서 그 부부가 모두 그 전문위원 무슨 위원 뭐 이런 거 했던 사람, 자문위원 이런 거 했던 사람이고 국정원에 지금 저 특보도 했던 사람이고. 아, 정보 조작이나 이런 데 능한 사람이라고 그런 봐야 사람이 되겠다. 능한데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당의 윤리위원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저를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자괴감 같은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전에 당무감사위원장 했던 이호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도 또 비슷한 사람이죠. 그러면 변호사 출신이고 예. 그 국민대 교수인데 법대 교수고 그 대학원 뭐 이런 거 법대 학장, 그다음에 대학원도 학장 뭐 이런 거 같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과 비슷한 주장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당무감사위원장하고 윤리위원장이 되는지 알 수 없고. 장동혁 대표하고 관계는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그 사람들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극우 집단이 이런 사람들을 그 쓰면은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김건희와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진을 시켰겠죠. 그런 말씀을 쭉 듣다 보면 혹시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의 그림자가 막 어른거리는데 혹시 뒤에 있을까요? 아니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고성국 씨가 오늘인가 어젠가 그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동훈이 잘라냈으니까 요 다음 순서는 오세훈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 배현진이라든가 고동진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잘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또 무슨 기가 막힌 주장을 하냐면 전두환 그리고 윤석열 사진을 당사에다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간 열쇠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너네들 나가라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고성국 씨가 지금 당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 당에 들어올 때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서 그 무슨 저 칙서 받듯이 그 당원 가입서를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의원들 사이에서 야 우리 당의 당 대표가 고성국이냐 저 장동혁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환길에서 고성국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환길 고성국 누가 왔다가 하나는 이제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저렇게 그 만약에 장동혁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윤석열의 망령이 유령이 아직도 배회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정신적인 사상적인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